자, 교재 330페이지예요.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시험은요, 위험 종류 5가지 안개했죠. 사금, 법인유 5가지. 사금, 법인유. 얘는 약해요. 수익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위험보다 수익이 중요한데 위험도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사금, 법인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사업상 위험입니다. 사업상 위험은 제목 그대로 보세요. 부동산 사업에 따르는 위험인데요. 따라서 이 사업상 위험은 종류가 3가지로 구분됩니다. 동함 1번 시장 위험, 2번 운영 위험, 3번 위치적 위험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장 위험은 첫 줄. 자, 시장 수요 감소 등 밑줄 하세요. 시장 상황 밑줄.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얘가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아주 안 좋아요. 2번 운영 위험은 말 그대로 운영을 잘 못했어요. 예를 밑줄 하세요. 자, 사무실 관리, 근로자의 파업, 인건비 상승, 영업 경비 변동 밑줄. 이런 것들 모두가 운영에 따르는 위험으로 봐야 됩니다. 운영상 위험. 3번 위치적 위험은요. 첫 단어 위치의 고정성, 괄호 부동성 밑줄. 예를 들어 볼게요. 위치적 위험. 예를 들면 자, 어느 지역의 땅에다가 이렇게 빌라를 지었습니다. 빌라를 지어서 분양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안 팔려요. 그럼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아주 안 좋은 지역에 아주 안 좋은 위치에다가 지었으니까 당연히 안 팔리지. 얘가 바로 위치적 위험입니다. 따라서 이상 3가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3가지를 사업상 위험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자 5가지가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사금, 법인유 5가지인데요. 지금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설명이 인플레 위험이라면 얘가 바로 예를 들어서 유동성 위험입니다. 바꿔서 묻는 거예요. 문장을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금융적 위험 내려갑니다. 금융적 위험. 칠판 볼까요? 자, 지난 시간 지렛대 효과. 차입금에 따른 산출 효과인데 은행에서 많이 빌릴수록 그만큼 수익도 커지지만 위험도 커진다고 했어요. 이때 위험은 은행에 원리금 갚을 수가 없잖아. 이런 원리금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가리켜서 금융적 위험 나왔죠? 얘가 바로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러면 요거 밑줄 할게요. 동남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는데 자 5번 2줄 밑줄 하세요. 부채가 많으면 원금 이전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면서 파산할 위험도 더 커진다 밑줄. 얘가 바로 금융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금융적 위험은 은행에서 빌렸잖아요. 만약에 빌린 게 차입금이 제로라. 하나도 없으면요. 이것도 제로가 되겠지. 요 문장 6번입니다. 6번 만약 밑줄 하세요. 투자 금액을 100% 모두 내 돈 지분으로 조달한 경우는 금융 위험은 없다. 제가 될 수 있다까지도 지문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색칠 네모 지렛대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사금 법인유 중에서 334페이지 자 법적 위험 넘어가죠. 법적 위험. 법적 위험은 법이 바뀌어요. 따라서 1번 보게 되면 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밑줄. 정부 정책. 그러니까 요즘 자 현 정부는 규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저기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되어 버리면 이제 대출도 못 받고 규제가 엄청 위험이 크잖아요. 이가 바로 법적 위험입니다. 법적 위험. 정책을 말해요. 다음에 4번 인플레 위험. 자, 인플레 위험 나왔죠? 인플레. 자,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화폐가 떨어지더라. 은행은 화폐가 떨어지면 은행이 손해 보잖아요. 은행이 손해 안 보려고 고정금리보다도 뭐지?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더라.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요 내용이 바로 지금 4번입니다. 따라서 4번 인플레 위험은요. 1번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의미하면서 그만큼 두 번째 줄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걸 말하는데 2번처럼 인플레이션은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안게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밑줄 아세요. 대출 시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해서 인플레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인플레만큼 금리 올린다.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5번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 위험은요. 쉽게 말하면 현금화가 어려워요. 뭐 때문에? 몇 억씩 하니까요. 따라서 1번 유동성 위험이란 밑줄합니다.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 손실 가능성 밑줄. 이것을 유동성 위험 이렇게 불러요.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 여기 빌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 빌라를 지었는데 여기 있는 이 빌라 얘가 얼마 하더라? 5억 하더라. 갑자기 팔 형편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발락하면 이 5억 못 받아요. 그럼 금매로 난리 되거든요. 금매. 보통 일반적으로 금매하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10%에서 15%입니다. 10%, 15%. 저는 한 15%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면 5천만 원이죠. 15%면 7,500이 되겠지. 그러니까 5억짜리를 급하게 팔려고 하면 빨리 현금화 시키려면 5천이나 7,500만 원 손해보고 싸게 팔아야 됩니다. 얘가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현금화가 어렵다. 자, 이상 5가지 사금법 인유 5가지가 투자의 위험이었고 여기까지는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차트 넘어가죠. 337페이지 괄호 2번 투자의 수익에서 괄호 1번 수익률의 종류가 나와요. 지금부터 어렵고 중요한데요. 자, 수익률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률 한 장 넘겨서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률 한 장 넘겨서 첫 줄 동그라미 3번 실현 수익률 3가지입니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3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수익률 3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3가지. 자, 첫 번째 기대 수익률. 두 번째가 요구 수익률. 세 번째가 실현 수익률입니다.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은 쉬운 말로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 예를 들어 볼게요. 2억을 갖고 있어요. 자, 2억 갖고 상가를 사야지. 상가를 꼭 사고 싶어요. 그러면 상가를 사게 되면 이 상가를 샀을 때 앞으로 얼마쯤 수익을 예상할까?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상가를 사서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충분히 1년 동안에 20%의 높은 수익이 예상이 돼요. 예상 수익률이죠.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20%. 그러니까 얘는 쉬워요. 두 번째, 요구 수익률은 항상 위험을 집어넣어요. 위험이 반영된 것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위험. 그러면 볼게요. 위험. 책을 보시면 한 장 넘겨서 338페이지 봅니다.
33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요거 수익률. 요거 수익률. 요거 수익률은 기업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 동그라미. 위험 동그라미. 위험이 주어졌을 때 한 줄 내려가서 밑줄 하세요.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충족할 최소 수익률이다.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 수익률이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그럼 다시 비교합니다. 위험이 반영된 게 요거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주로 얘는요. 대상 물건입니다. 얘는요. 대상이 아니고 비교 물건입니다. 비교 대상.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 2억 주고 내가 상가를 사요. 얘가 뭐지? 대상 물건을 직접 사는 거잖아. 이럴 때 20% 수익이 예상된다.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것 보고 여러분들은 달랑 안 사죠. 투자는 신중해야 됩니다. 항상 상가를 사겠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상가 대신에 땅을 산다면, 토지, 또는 상가 대신에 오피스텔을 산다면, 또는 상가 대신에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것저것 다 비교합니다. 비교할 때는 반드시 위험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아. 상가하고 주식을 비교해요. 얘가 비교 대상이잖아요. 주식은 사실 얘가 위험하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위험을 감안해서 주식은 최소한 1년에 10%는 먹겠네. 따라서 최소한 이걸 반영했더니 10% 수익을 최소한 먹을 수 있겠다. 이것을 또 예상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위험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반영했을 때 최소한 10% 먹겠다. 얘가 바로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그럼 이제 두 가지 비교해요. 상가를 투자하면 20%야. 기대 수익률. 비교해서 주식은 위험하지만 최소한 10% 먹겠네. 요거 수익입니다. 그러면 상가를 사요? 주식을 사요? 당연히 상가를 사잖아요. 당연히 상가를 산다. 결론 이렇게 되겠네.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두 가지를 늘 비교하는데 무엇이 더 커야 된다? 기대 수익이 더 커야 됩니다. 이럴 때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더 커야 된다? 최소한의 요구 수익보다 기대 수익이 더 커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비교하는데 기대 수익이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요구 수익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요구 수익은 항상 작아야 됩니다. 아니 못 박아버리세요. 항상 요구 수익은 항상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문장을 꼬아서 모여요. 요구 수익보다 기대 수익이 크다 하면 말이 너무 쉬워. 말을 바꿔가지고 기대 수익보다 요구 수익이 작을 때 하면 맞는 말이잖아. 말을 바꿔서 묻는다니까요. 바꿔서. 항상 기대해봐 요거만 나왔다면 결론. 항상 학계론에서 요거자만 나오면 무조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투자를 떠나서 나중에 상권이론에서 최소 요거치가 나와요. 요거치. 그것도 작아야 돼. 무조건 요거는. 근데 항상 학교론에서 요거자만 나왔다. 얘가 크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결국 기대 수익이 클 때 투자 결정.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했더니 주식은 위험해서 10% 먹는데 상가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얘를 포기하고 상가를 산대 말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샀어요. 그리고 5년 지나서 5년 지나서 상가를 처분합니다. 처분해요. 2억 주고 산 것을 얼마에 팔았다? 3억에 팔았대요. 그러면 1억 더 벌었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지? 2억짜리를 3억에 팔면 1억 더 벌었으니까 50% 벌었죠. 50%. 이때 수익률이 50%, 1억 더 먹었네. 50%. 처분했죠. 얘가 바로
실현 수익률입니다. 실현 수익률. 얘는 처분했잖아요. 처분. 팔았다. 처분했다. 그러니까 얘는요, 팔았기 때문에 투자한다가 아니고 투자했다가 돼버려. 투자해서 비교당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투자한다는 것은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가 더 커야 되겠지? 언제나 길이가 커야 되고, 언제나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리고 실현수익은 투자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왜? 처분했다, 투자했다. 이미 이제 과거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상의 세 가지가 바로 수익률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았는데요. 이제 책을 하나씩 볼게요. 좀 더 하나 따져봅니다. 다시 앞페이지 볼까요? 337페이지. 1번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이제 별도로 예상 수익률과 같은 말이잖아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할까요? 얘가 347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347쪽을 넘어가요. 347쪽. 폈습니까? 347페이지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와요. 왼쪽 페이지 보니까 목차 괄호 5번 있죠. 기대 수익률 계산. 기대 수익률 계산은 항상 A급입니다. 얘가 나왔다 무조건 득점을 하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이제 처음으로 다뤄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설명은 많은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괄호 2번이 있죠. 수익률이 주어진 경우 괄호 2번.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2번 내려가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2번에서 네모 박스 공식 보이죠? 기대 수익률은 땡땡 확률 곱하기 수익률 하면서 밑에 표가 나와요. 자, 여기가 가장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의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죠. 확률 동그라미, 수익률 동그라미. 단어 더 기억하세요. 안 복잡해요. 이런 공식은 충분히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이제 공식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할 말 없어요. 단어 두 개인데 곱하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확률 곱하기 수익률 동그라미 있잖아요. 단어 두 개만 떠오르시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중평균의 합이다. 가중평균치의 합으로 구한다.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자,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혹시 이게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 정책에서 부동산 문제에서 10분위 분별을 설명드리면서 요 사과를 제가 한번 그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 사과가 6개 있는데 6개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막내가 있어요. 삼형제가 있다면 저 같으면 똑같이 사과를 3명이니까 n분의 1 하면 2개 준다. 공평하게. 얘가 뭐죠? 산술평균. 얘는 무조건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3명은 무조건 나누기 3입니다. 산술평균. 근데 얘는요. 가중평균이잖아. 가중평균. 가중평균은요. 대개 부모님들은 장남이 기도가 크고 역할이 많으니까 얘한테 3개 주고 차남한테 2개 주고 얘는 뭐 1개만 주고 얘가 뭐죠? 가중평균. 그러니까 기도가 큰 쪽한테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가 달라지는 거라. 가중평균은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산술평균은 가중평균은 산술평균은 분명히 다르다. n분의 1이 아니라 가중치를 준 평균이다. 가중치를 준 평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가중평균을 합의가 됐으니까 표를 보세요. 표. 자, 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사상 1, 2, 3이 나오죠. 1, 2, 3. 그럼 사상 1은 뭐지? 여기다가 비관 적어줘요. 가로 비관 적어주고 2에다가 보통 적어주고요. 보통 적어 보통. 3에다가 낙관 적어주고. 우리 시험에 표를 주게 되면 1, 2, 3보다는 비관이다, 보통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더 묻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시상이 비관은 뭐지? 불황이라 불황. 그러니까 불황될 확률이 나와있죠. 여기다 첫 번째는 확률이다. 확률이 10%, 0.1, 10%잖아. 보통 시장은 0.80%네. 0.8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아주 호황이다. 0.1이다. 그냥 n분의 1이면 산술평균인데 얘는 비중이 다르잖아요. 얘가 뭐지? 가중평균이라. 가중치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 80%, 10%다. 다시 수익률. 시장이 불황일 때 얼마? 8%. 8%고 보통일 때 10%네요. 다음에 불황 낙관일 때, 호황일 때 12%네요. 옆에 나와 있잖아요. 옆에로 주면서 이제 비례 수익률 구하시오 계산 문제. 구하시오. 그럼 표를 딱 보자마자 공식 돌려. 확률 곱하기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 곱해주면 돼. 끝. 얘가 바로 가중평균입니다. 한번 풀어봐요. 이제부터 계산 문제. 자, 시장이 이제 첫 번째 비관적이다. 불러지 확률 몇 프로? 0.1, 10%죠. 수익률 몇 프로? 8%. 끝.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 보통이다 할 때 확률 얼마? 0.8. 수익률 얼마? 10%. 시장이 낙관적이다. 확률 얼마? 0.1. 수익률 얼마? 12%. 얘가 바로 가중치죠. 가중치의 합이니까 그냥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돼요. 이제부터 계산기 쭉 두드리면 돼요. 계산기를. 제가 가만히 있죠. 제가 첫 시간에 계산기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 요대로 0.1 곱하기 8 더하기 0.8 곱하기 10 더하기 0.1 곱하기 12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기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암산을 돼요. 0.08이 나오고 암산하면 8이 나오고 암산하면 0.12가 나와요. 다 더하면 10% 나와요. 정답 10%. 자, 반복합니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언제나 A급입니다. 참고로 올해 안 나왔잖아요. 올해 안 나오면 또 이제 33회 때 나올 확률이 높아.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공식이 뭐 복잡한 거 없이 이거야 이거. 곱해주고 다 대주면 돼요. 가중평균 합이다. 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이만한 계산 문제는 항상 계산 문제 레벨이 있잖아. 상이다, 중이다, 하급이다. 여러분이 처음에 계산 문제 접했는데 이만한 문제라면 상급이에요, 중급이에요, 하급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이 하급이라요, 하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나면 풀지를 안 해. 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계산 문제는 상급 문제는 무조건 풀지 마세요. 버려 그냥 버리고. 근데 하급은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거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게다가 조금 더 실력이 쌓여버리면 여기까지도 좀 터치를 해주면 좋아요. 대신에 내가 아무리 확실히 한다 치더라도 상급 문제로 손대지 마세요. 이거 되는 순간 시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요즘 시험은 9문제, 10문제 나와요. 그 중에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한 문제 보시면 돼요. 한 문제가 상급이야. 너무 짧아서 한두 문제. 나머지 8, 9문제가 전부 다 이거. 계산 문제가 절대 남고서가 아니에요. 이런 안 풀어서 그렇지. 원리만 알아버리면. 이 원리가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이만하면 산수지 산수. 제가 계산 문제 산수라고 했잖아요. 이걸 갖고 수학이다 어렵다 해버렸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계산 문제 자꾸 계속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듣고 보면 별거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예를 다다음 주 12월 29일 날 계산 문제 기초특강 보시면 처음 들어도 이런 레벨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계산 문제 별거 처음부터 준비하기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 문제 어렵다가 아니라 계산 문제는 산수다. 별거 아니다. 상급은 무조건 풀지 말고 중학급만 잡더라도 5개는 너끈히 내 걸로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학기는 무조건 70, 75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얘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자, 계산 문제 넘어갑니다. 계산 문제 맛보기 보여드렸어요. 자, 계산 문제 풀었으니까 기대 수익률. 다음에는 다시 앞 페이지 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2번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뭘 떠올려? 위험. 자, 칠판 보게 되면 요구 수익은 항상 비교하는 대상, 비교 대상이다. 비교했을 때 항상 위험을 반영하자. 위험을 반영했을 때 얻고자 하는 뭐지? 최소 수익률, 최소.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 수익률, 최소. 틀린 말은요, 최대 틀린 말입니다. 단어 요거 바꿔 물어요. 그래서 요거 수익률은 최소 수익률이지 최대 하면 틀린 말입니다. 위험을 감안했다, 얻고자 하는 최소 수익률이다. 그러면 네모 박스 있죠. 큰 박스 중간에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이 들어갑니다.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 율이 됩니다. 일단 예상 인플레이션 가로를 묶어줄게요. 저로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었는데 한 개 더 추가하면 얘가 들어갑니다. 하나씩 풀어서 본다면 첫 번째 무위험률은 뭐냐? 얘는요 순수한 시간의 대가예요. 시간만 지나가면 다 보상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기 예금을 들었습니다. 정기 예금. 이자가 생기죠. 이래는 시간만 지나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전혀 위험한 게 없어요. 얘가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국채, 회사채를 샀어요. 이것도 이자 받잖아요. 이것도 아주 안전빵이잖아요.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시간만 지나면 보장받는 것이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말 그대로 위험의 대가이다. 여기서 위험이 반영이 돼요. 위험. 얘가 바로 요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숫자 넣어볼까요? 숫자. 무위험률이 6%다. 위험 할증률이 4%다. 예상 인플레율이 4%다. 계산 문제. 요것은 몇 프로입니까? 요즘 되지. 몇 프로? 14%. 거저지 거저. 이것도 기출문제야. 언제 13회 때. 그래서 이런 문제 넣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냥 뭐 이런 문제가 문제입니까? 장난이지 그냥. 정답 14%. 그럼 이때
위험이 반영된 최선의 수익률이 바로 요거 수익률인데, 이때 흐름은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 수익률도 커진다. 얘도 커져요. 만약 얘가 5%면 얘도 커지겠지. 얘가 커질수록 얘도 커진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같이 움직이잖아요. 위험과 수익은 얘가 큰 만큼 수익률도 커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위험이 크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이거 있죠. 피막 맞고 고수도. 실제로 이제 사람이 내면 삥 둘러앉아서 고수를 쳐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치다 보니까 3점이 났어요. 근데 분위기 딱 보니까 이제부터 그 분위기거든. 찬스입니다. 그래서 원고 들어가요. 원고 들어갔거든요. 또 한 바퀴 도니까 또 계속 바퀴 쓸 일 없어. 뭐합니까? 투고 들어가요. 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원고, 투고, 쓰리고 넘어갈수록 바가지 쓸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고, 투고, 고 합니까? 고 할수록 많이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그만큼 수익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고수도 친 지 오래됐지만 왜 안 치는 가면요. 이제 요즘 안 쳐요. 옛날에 칠 때마다 저보고 호구라고 불러요. 호구. 돈 따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났어요. 원고, 투고 들어갑니다. 저는 수습이 없어요. 일단 바위에서 뿔고를 계속 고고 가버리니까 결국은 수습을 할 줄 몰라요. 자신을 못하게 돼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고하다 보니까 돈 잃게 되더라고요. 그때 돈 따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위험이 높을수록 먹거리도 많아진다. 수익도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위험이 반영된 이게 바로 요거 수익입니다. 근데 한 개 더 있잖아요. 예상 인플레이율. 인플레가 뭐라고 했죠? 물가 상승. 그러니까 예상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 얘도 주어지니까 더 있잖아요. 주어지니까. 그래서 혹시 이 단어가 나오면요. 이 단어 나오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자? 피셔 효과라고 부르자. 피셔가 학자 이름이죠. 이 학자가 이거를 인플레가 반영이 되면 이것도 더하자. 그 한 것이 바로 피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흐름도 이런 단어가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그대로 반영해 주면 돼요. 얘가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요거 수익률이 아까 주식을 투자하니까 10% 나왔다. 10%. 근데 대상 상가는 20%래. 당연히 얘보다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고 얘는 투자 안 한다 말입니다. 항상 뭐가 더 커야 된다? 기대수익률. 언제나 요것은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자, 이 관계가 이제 표를 보시면 책을 보시면 338페이지 맨 밑에 작은 박스 있죠. 요거 수익률 이꼴 요거 나왔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오른쪽 페이지 작은 박스 또 있잖아. 오른쪽 페이지. 얘는 뭐지?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설명 다 드렸습니다. 한 장 넘어가요. 340페이지. 340페이지 보시면 기대 수익과 요거 수익률의 관계. 아시는 거잖아요. 보세요.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기대 수익률. 항상 요거자는 작아야 되는데 요걸 정리한 게 자, 바로 340페이지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표가 보이죠. 투자 판단. 자, 첫 번째 칸. 기대 수익이 요거보다 크면 투자 결정입니다. 같아도 투자 결정 손해본 거 없잖아요. 균형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칸. 기대가 작고 요구가 크면 위험이 크다는 거지.
이때는 투자 깊이, 투자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기대 수익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위험과 수익을 기초기준을 못 봤는데요. 위험 나왔다 5가지 암기했죠. 무슨 법인?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 5가지 보셨고요. 수익률이 되면 3가지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실현 수익은 빼자. 왜? 얘는 과거형이니까. 무시해버리고 기대와 요구를 비하면 언제나 뭐가 작아야 돼? 언제나 요구가 작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기대 수익이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익률을 봤고요. 수익률 봤고, 그럼 이제 위험 수익의 기본 개념 끝났으니까 포트폴리오 넘어갑니다.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보시면 포트폴리오 354페이지요. 354페이지. 354페이지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뭐라고 했죠?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때로는 투자가 잘못되면 손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이 커지게 되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래요. 포트폴리오. 한마디로 얘는 분산 투자를 말해요. 분산 투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개념만 나왔다면 뭐 설명은 많지만은요. 한마디로 뭐지? 분산 투자. 분산 투자. 그럼 1번, 2번 넘어가고.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는 우리 지금 직접 나오는 게 한 장 넘어갑니다. 357페이지. 357페이지. 그리고 4번 찾습니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출제가 엄청 되고 있잖아요. 얘를 꼭 알아야 되고. 또 한 장 넘어가요. 걸어 5번. 포트폴리오 분석과 선택. 얘도 중요하죠. 5번도 꼭 알아야 되고요. 이제 2장 넘어가죠. 2장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면 363페이지. 첫 줄. 포트폴리오 관리와 상관계수. 상관계수. 자, 지금 3개 찾겠습니다.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다음에 2번째가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상관계수. 이 3가지 마시면 여기서 다 출제가 돼요.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3가지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셋 중에서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입문과정은요. 그러면 처음에 보시면 357페이지 괄호 4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뭐냐? 비체계적이 뭐냐? 한 장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표가 나요. 표로만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왼쪽은 체계적 위험, 오른쪽은 비체계적입니다. 지금부터 체계적, 비체계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두 개 합친 게 전체 총위험이 돼요. 첫 번째, 체계적 위험은 첫 번째,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없다.
여러분 늘 겪고 계시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계속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위험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얘가 뭡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체계적 위험입니다. 누구도 못 피합니다. 이런 경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도 못 피한다. 분산 투자가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분산 투자가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또는 시장의 힘이다. 시장 상황. 시장의 흐름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는 것은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가 있대요. 빠져나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능한 위험입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한 위험이다. 얘는 시장 전체, 시장의 힘이 아니고 세 번째, 개별 상황, 개별 특성입니다. 개별 상황 또는 개별 특성이다. 개별 특성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대요. 비교되시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이 있대요. 어느 지역. 코로나19입니다. 누구도 못 피하잖아요. 옛날에 겪어보셨죠? IMF요. 이것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상황을 말하고, 얘가 바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특성 넘어가죠. 개별 상황. 땅이 있어요. 좀 땅이 커 보이네요. 그럼 작은 땅이 있어요. 작은 땅이 있고, 또 작은 땅이 있고, 또 작은 땅이 있습니다. 얘는 땅 모양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지분이 다르네요. 이게 바로 개별 특성이잖아요. 이럴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은요, 집중 투자를 해요. 을은요, 분산 투자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갑이 현금 3억 갖고 있고 을도 3억 갖고 있는데 똑같이 3억입니다. 갑은 성격도 급하고 욕심이 많아요. 에이, 3억 갖고 몰빵 해버립니다. 올인해요. 몰빵. 큰 땅을 한 방에 사버려요. 한 방에. 근데 을은 조심조심 신중하게 3억 갖고 1억은 이 땅, 1억은 저 땅, 1억은 저 땅. 분산 투자. 그런데 땅을 산 뒤에 2년 지났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도로가 생겨요. 그럼 비교될 겁니다. 그러면 도로가 생겨버리면 전부 다 수용당하겠지. 그럼 이제 갑은요, 이 땅이 전부 다 수용당하고 보상금 받게 되면 쫄딱 망합니다. 이건 한 방에 이제 훅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을은 보세요. 이렇게 투자하니까 비록 이 땅은 수용당해서 분명히 손해 봤잖아요. 이 땅 기가 막히지. 도로 옆에 있으니까 땅값 엄청 올라갑니다. 얘도요, 땅값 올라가잖아. 전부 다 합치니까 셈셈하니까 뭐지? 더 이익이 많잖아요. 얘가 바로 포트폴리오 한 결과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피할 수가 있는 건데
갑은 몰빵하는 바람에 못 피해 나갔고, 을은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포트폴리오는 뭐냐? 바로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얘를 피하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예요. 모르시면 어떻게 묻지요? 이제부터 얘를 막 왔다리 갔다리 바꿔서 물으면 다 틀린 지문이야. 바뀐 지문이에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비체계적이다. 바뀌었지? X. 바꿔서 묻는 지문이거든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잘 묻는 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자, 얘는 목적은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X 틀렸지.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장 상황이 나왔다면 체계적인데 얘도 얘를 바꿔버리면 역시 틀린 지문이고요. 요거만 잡았다면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계적, 비체계적 충분히 구분되시겠죠. 요 수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358페이지입니다. 표를 봐요. 왼쪽은 체계적, 오른쪽은 비체계적. 체계적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피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칸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 되고, 원인. 두 번째 칸, 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시장 상황이니까 밑줄 하세요. 시장의 힘 밑줄. 시장 상황, 시장의 힘이에요. 네 번째 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피할 수 없음 밑줄. 자, 오른쪽 비체계적이면 넘어가죠.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는 거죠. 있으니까 얼마든지 분산 투자가 가능한 위험이 되고요. 두 번째 칸 보시면 밑줄 하세요. 개별 자산 특성 밑줄. 개별 특성은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칸 보시면요. 네 번째 칸, 자, 모두 밑줄 하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음 밑줄.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표를 보고 충분히 비교되시겠죠. 반복합니다. 표 밑에 1번 체계적 위험, 2번 비체계적 위험. 자, 2번에서 비체계적 위험은 6줄 나와있죠. 6줄. 맨 끝에 6줄을 밑줄 하시면 돼요. 6줄. 맨 끝에 줄. 6줄 보시면 여기서 밑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다. 자꾸 반복 출제가 될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상으로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종류를 설명드렸고, 괄호 5번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복잡하잖아요. 그래프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얘는요, 1월달 정규 진도를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좀 까다로워요. 일단 넘어가고, 363페이지 봅니다. 363페이지. 괄호 4번, 상관계수. 얘도 잘 나와요. 이걸 혼자 보게 되면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한번 흐름 잡으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상관계수. 그러면 상관계수는 출제가 자주 됐는데, 얘도 설명만 따로 하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책을 보겠습니다.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가 뭐냐? 결론부터 본다면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그리고 플러스 1보다는 작다. 결론부터 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결론은. 근데 얘가 뭐냐 하게 되면 얘는 쉬운 말로 수익률의 방향입니다.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을 상관계수라고 불러요. 풀어서 본다면. 그러면 이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뭘 말합니까? 플러스가 뭘 말합니까? 이것부터 이해하시면 거의 다 풀려버립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인 경우는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 동일 방향입니다. 동일 방향, 같은 방향.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되면요,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셨죠? 주식.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현건일을 사요. 현대건설이죠. SK건설을 사요. 대우건설을 사요. 대우건설. 분명히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지? 얘들은요, 수익률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왜? 같은 건설주니까. 건설주가 오를 때 다 같이 올라갑니다. 내가 뭐지? 동일 방향. 플러스가 돼요. 내릴 때 다 같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입니다. 현건일을 사요. 건설주. 다음에 삼전일을 사요. 삼성전자. 삼전일을 사고. 다음에 최근에 많이 떴던 제약회사. 바이오 종목입니다. 전부 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건이 건설주가 안 좋다.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보합이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약주가 너무 좋아. 계속 상승하더라. 이게 다르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감이 잡혔을 겁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짓는데 공장을 지어요. 우산을 만들어야지. 우산 공장. 그런데 한 개 더 만들자. 비옷도 만들자. 우산과 비옷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산을 만들면서 양산을 만들어요. 우산과 양산입니다. 그럼 첫 해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산 많이 팔리잖아요. 비옷도 많이 팔리잖아요. 뭐지? 동일 방향. 그럼 이 공장은 수익은 곱하기 2네. 수익은 우와 더블입니다. 대박입니다. 다음에 가뭄이 져요. 그러면 우산 안 팔리지. 비옷 안 팔리지. 이때는 적자가 곱하기 2네. 큰일 났어요. 적자가 엄청납니다. 다음에 지독한 가뭄이 와요. 우산 하나도 안 팔려. 비옷 하나도 안 팔려. 버틸 수가 없어요. 손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버티다가 이 순간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얘가 바로 동일 반응의 효과입니다. 도 아니면 뭐가 돼요. 이런 투자는 한마디로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산과 양산을 만들어요. 첫 해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 많이 팔잖아요. 대신에 양산은 별로 안 팔려. 그러나 우산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수익은 납니다. 다음에 가뭄이 져요. 가뭄이 지게 되면 양산 많이 팔지. 대신에 우산이 별로 안 팔려. 그래도 양산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은 납니다. 그 다음에 지독한 가뭄이 와요. 양산 많이 팔잖아요. 우산은 거의 안 팔리겠지. 그래도 수익은 여전히 남더라. 얘는 적자가 없잖아요. 항상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고 있잖아요. 이런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 얘가 바로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 상관계수는 말이지 수익률 방향인데 동일 방향 다른 방향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결론 여러분이
확인합니다.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낮을수록 좋은 겁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다. 결론.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은 수익률이 동일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 다른 방향. 뭐가 다 된 거예요. 상관계수. 그래서 요틀 잡아버리면 이제 책은 쉽게 들어오고 문제가 쉽게 보여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책을 보겠습니다. 책. 36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내려가서 3번. 3번 보게 되면 상관계수 여러 번 출제되어 있죠. 기억, 니은, 디귿 있죠. 기억본부입니다. 상관계수의 값은 두 줄 밑줄 하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투자자산 간의 수익률이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좋다. 나왔지. 낮을수록 좋다. 그럼 밑에 박스 보게 되면 자 점이 3개 있죠. 첫 번째 항목 P가 0보다 커요. 괄호 양의 상관계. 양이 뭡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 플러스가 되면 자산 간의 수익률은 같은 방향을 가진다. 같은 방향 밑줄. 플러스이면 같은 방향. 0이면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칸. 음의 상관관계. 음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동그라미. 마이너스이면 투자자산 간의 수익률은 반대 방향 밑줄. 반대 방향. 설명 다 들었잖아요. 플러스이면 동일 방향. 마이너스이면 다른 방향. 그러니까 뭐가 좋아?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잡으셨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 입문과정 훌륭히 개념을 잡은 거예요. 조금 더 까다로운 것들은 이제 이러다가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요, 투자 입문과정은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 위험, 사금, 법인유, 수익률 종류, 기대수익과 요구수익. 다음에 포트폴리오는요,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그리고 상황계수가 뭐냐를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과정들은 1월 달에 보도록 하고. 물론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체를 맛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다음 주는요. 감정평가론을 입문과정. 여러분이 한 번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준비해서 다음 주는 감평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